오늘은 윌리엄 길버트라는 대단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기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철기, 청동기 이런 것들은 딱히 누가 시작했다라는 게 없죠. 뭔가 자연 발생적인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텐데, 전기 문명부터는 확실히 누가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그 기록이 명확하고, 그런 의미에서 윌리엄 길버트라는 인물이 이 전기 문명에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의 토대를 최초로 쌓은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전기 문명의 시초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했을 때, 전기 문명부터는 어떤 구체적인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명의 도구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과학적 이해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분명히 윌리엄 길버트라는 인물의 이름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애 혹은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윌리엄 길버트는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냐? 엘리자베스 여왕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이 셰익스피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자, 그건 또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가 영국이 본격적으로 이 배를 전 세계로 보내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선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자유자재로 항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귀족이라고도 하고 혹은 해적이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유명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배 5척을 끌고 바다로 나갔는데, 한참 지나서 겨우 배 한 척을 살려서 돌아왔다고 하죠. 선원들의 대부분을 잃고 겨우 배 한 척만 건져서 돌아왔는데, 거기에 실린 금과 향료를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영국 여왕이 1년간 거둘 수 있었던 세금보다도 더 많았더라. 이런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자, 드레이크가 이 바다를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망원경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망망대해에서는 망원경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은 이때 이미 아직 발견도 되지 않았어요. 발명도 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의지했던 도구는 나침반이었어요. 나침반이란 거는 조그만 바늘인데, 그 바늘이 늘 한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나침반이 북극성을 가리킨다고 믿었죠. 자, 그 나침반의 방향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침반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도구였고, 나침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마치 요즘으로 치면은 군사기밀 같은 그러한 굉장히 귀한 정보였다고 합니다. 자, 나침반은 자석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자석을 사용하던 또 다른 분야가 뭐였느냐? 바로 치료였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광고를 종종 보는데, 왜 좌석으로 구슬을 만들어서 팔이나 어디 몸에 두르면은 병이 낫는다 혹은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광고를 종종 보죠. 근데 그 자석에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것은 비단 동양적인 사고가 아니었고, 서양에서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효과는 미지수였겠지만은, 어쨌거나 자석에 다른 물체를
밀거나 당길 수 있는 그 신비한 힘에 놀란 사람들이 분명히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의사들도 그 믿음에 부응해서 자석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길버트란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왕실과 인연을 맺게 돼서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과도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한테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죠. 그게 바로 자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석을 이용한 치료를 하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자석을 이용해서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길버트는 의사면서 과학자이기 때문에 자석에 대한 호기심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풀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자석에 관한 저술들은 과학 서적이라기보다는 연금술 서적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석의 성능에 대해서 신비로운 언어로 묘사를 하긴 했으나 과학적인 탐구를 담고 있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드레이크는 윌리엄스 길버트는 자기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자석의 성질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앉아 있고 그 앞에서 길버트가 전기를 이용한 실험을 시연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남성 중에 한 명은 엘리자베스 여왕 바로 뒤에 있는 남성이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모습이라고 하죠.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이 세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었고, 이 드레이크를 통해서 나침반의 비밀, 더 나아가서 자석의 비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고, 길버트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한 20년간 실험을 통해서 자석에 대한 대단히 많은 성질을 연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을 1600년, 그의 나이 56세네요. 56세 때 드 마그네테, 자석에 관하여라는 책으로 집대성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아는 전기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말이 electricity인데,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책도 바로 이 길버트의 책입니다. 또 지구는 자석이다라는 주장을 최초로 담은 책도 이 드 마그네테라는 책입니다. 일단 electricity는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 그 호박이라는 그 돌처럼 생긴 물건이 있는데, 특히 호박을 여기저기 문지르면은 그 문지른 물체에 전기적인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박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이 일렉트론이었어요. 그래서 길버트도 이 전기적인 현상을 뭐라고 이름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리스 말을 따서 영어 알파벳으로 electricity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lectricity는 엄밀히 말하면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 말을 영어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공식적인 영어 단어로 고착이 돼버렸습니다. 자, 지구는 자석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나왔느냐? 굉장히 실험 정신이 강한 이 길버트는 직접 자석을 공 모양으로 깎았다고 해요. 여 밑에 있는 그림처럼. 왜 공 모양이냐?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공처럼 둥글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길버트도 공 모양으로 자석을 깎아서 실험을 해봤던 거죠. 자, 이렇게 공 모양으로 자석을 깎은 뒤에 뭘 했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작은 바늘들이 공 머리에도 있고 허리에도 있고 옆구리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바늘을, 요 바늘은 그냥 바늘이 아니라 자석 바늘입니다.
요 작은 바늘을 요 커다란 구 모양의 자석 여기저기 놓고 요 바늘이 어디로 가리키는가를 봤더니 얘가 늘 이 구에 자석으로 만든 구의 한 지점을 가리키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지점이 뭐냐? 우리가 지금 북극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이 되겠죠. 물론 정확히 북극이 그 자석이 가리키는 정중앙이 되는 그 지점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북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칭점이 되는 점을 남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자, 이 나침반이 구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상 무엇을 모사하느냐? 이 배를 띄어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 배에 실린 나침반의 행동을 모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에서 나침반을 봤을 때 그 바늘이 늘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왜 그러냐? 바로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고 나침반은 지구의 늘 특정한 한 점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었죠. 자, 이 책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자석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성질을 발견했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모형을 만들거나 모델을 만들어서 탐구한다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길버트란 사람은 그야말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정말 지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이런 경험주의적인 접근이 과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상식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그다지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길버트가 쓴 이 자석에 관하여라는 책이 어떤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저술이냐, 그거를 살펴보는 게 또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코페르니쿠스식 혁명이란 말을 종종 쓰죠. 그건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나머지 전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는 믿음이 강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를 비롯한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엄청난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였고 그 주장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촉발한 혁명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혁명이란 말을 가리키는 단어 revolution이 원래는 혁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회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했던 주장,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한다는 주장이 너무나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아예 혁명을 가리키는 단어로 고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담은 책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1543년 아주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이 나온 시기가 그만큼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엔 길버트의 책이 1600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플러, 우리가 케플러 하면은 행성의 운동에 관한 제1법칙, 2법칙, 3법칙을 발견한 인물로 잘 알고 있는데 그 주장을 담은 책 신천문학이라는 책이 나온 게 1603년입니다.
그러니까 길버트의 저술은 그보다 살짝 빨랐던 거죠. 그 다음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이컨은 인문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법을 공부했고 그 당시로서 대법관에 해당하는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은퇴해서 여러 가지 저술 활동에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새로운 기관이라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그냥 이런저런 공상이나 사고만으로는 진짜 지식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담은 책인데 결국은 지식을 얻고 싶으면은 실험을 해서 관찰 결과를 잘 수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이컨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국식의 경험주의 철학의 아버지, 경험주의 철학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정말로 경험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새로운 지식을 찾는 데 성공했던 사람은 베이컨보다는 오히려 윌리엄 길버트였고 길버트는 베이컨보다 몇십 년 앞서서 이미 자신의 그런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책으로 써낸 인물,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길버트의 책이 나온 지 30년, 32년 뒤에는 갈릴레오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관성에 대한 법칙 등도 등장을 하죠. 그로부터 몇 년 뒤에는 그 유명한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유명한 바로 그 책이죠. 그리고 50년 뒤에는 뉴턴의 유명한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나오는데 뉴턴이 책이 나온 거는 이 길버트의 책이 나온 시점에 비해서 무려 87년이나 뒤에요. 그만큼 길버트가 선구적인 과학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전기력과 자기력은 길버트 이전부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을 했어요. 왜냐? 서로 이 자그마한 물체들끼리도 밀고 당기는 그러한 신비로운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석 두 개를 갖다 붙이면은 서로 강하게 당기거나 서로 강하게 밉니다. 전기도 헝겊에다가 그 호박을 문지르면은 그 호박에 이 상당히 많은 양의 전하가 쌓이게 되고 그 덕분에 다른 물체를 가까이 되면은 서로 당기는 그런 힘이 유도가 됩니다. 자, 이런 힘 위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힘은 중력보다 훨씬 세죠. 그렇죠? 그 두 물체를 가까이 간다 그래서 뭐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은 만유인력 때문에 물체끼리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지만은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면에 전기력이나 자기력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느낄 만한 강한 힘을 발휘하죠. 그런데 이런 힘이 왜 존재하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이용한 치료 혹은 자기를 이용한 치료, 이러한 이 치료 행위가 유럽 사회 전반을 통해서 상당히 유행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전기력 혹은 자기력을 본격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뒤에서나 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만은 이 입자 중에는 양의 전기를 띤 입자도 있고 음의 전기를 띤 입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입자는 서로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수의 양의 입자와 음의 입자가 같은 곳에 있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는 그냥 중성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인 물체는 정기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전기를 이용해서 어떤 에너지를 추출을 하려면은 인공적으로 양의 전하를 가진 물질과 음의 전하를 가진 물질을 공간적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기술이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볼타의 전지라는 것이 1800년에 드디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전기를 어떤 에너지 동력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증기기관이란 것이 등장을 했죠. 근데 증기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힘을 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증기 문명이란 게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좀 더 기술이 발전한 다음에야 전기 문명이란 게 도래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사실은 전기력과 자기력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 인지가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에너지화 시키는데 필요한 어떤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기 문명이 먼저 발생했고 전기 문명이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